자, 2부에서는 이제 12가지 기후 재난의 실제와 미래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2가지를 짧게 빨리 말씀을 드려보면, 살인적인 폭염, 빈곤과 굶주림, 집어삼키는 바다, 치솟는 산불, 그리고 날씨가 되어버린 재난들, 갈증과 가뭄, 사체가 쌓이는 바다, 마실 수 없는 공기, 그리고 질병의 전파, 무너지는 경제, 기후 분쟁, 시스템의 붕괴. 그러니까 뒤쪽은 약간 좀 우리 경제,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앞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극한 기상, 그런 기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12가지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살인적인 폭염. 왜 제가 이제 폭염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연 재해 중에서 이상 기상 또는 극한 기상이나 기온이나 강수 중에서 가장 인명 피해가 많이 생기는 자연재해가 뭔지 아세요? 기상, 뭐, 여러 가 폭우나 이런 거 네, 아닌가요? 폭염. 폭염입니까? 네, 폭염. 사람들이 보통 이제 태풍, 네. 뭐 홍수,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폭염이 실제적으로 인명 피해를,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극한 기상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 테이블에 보면 지난 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 폭염과 열대야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데, 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폭염은 주로 이제 낮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열대야는 주로 밤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낮에 덥더라도 밤에 조금 시원하면 사람이 좀 한숨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폭염하고 열대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그런 더위 지치죠. 네, 완전히 지치게 되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떤 인명 피해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도시하고 농촌에서 어떤 임계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기온의 어떤 임계값이 지나가면 폭염의 사망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어떤 내용도, 연구 결과도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집을 삼키는 바다인데, 특별히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이제 얼음, 남반구와 북반구의 얼음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녹고 있다는 건데, 한때는 이제 남극의 얼음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남극의 얼음도 지역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아주 과거와 다르게 급격하게 지금 녹고 있다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짧은 시간적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얼음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녹은 걸 볼 수가 있고, 더 심각한 건 이제 북극인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한 2030년 경우에는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소멸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30년이면 올해가 2021년이니까 10년도 남지 않았죠. 네.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84년하고 2016년을 대비해 놓고 있는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얼음의 양도, 절대적인 양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보시면 이 색깔이 좀 다르죠? 쪽이 더, 색깔이 더 하얀색이 많이 그렇죠. 빠졌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얼음이 두께 얇아진 거예요. 네. 네. 얼음이. 그러니까 얼음이 있는 지역도 지금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어서, 얼음의 두께가 얇아지면 조금만 더 기온이 올라가면 쉽게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북극의 얼음, 그리고 남극의 얼음 자체가, 녹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되냐, 왜 이게 바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이 바다에는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순환하는 이런 해양 순환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 계통, 붉은색 계통으로 된 게 따뜻한 물이고요. 파란색 계통으로 된 게 차가운 물이거든요. 난류, 한류. 네, 난류와 한류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건데, 이런 어떤 전 지구의 해양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저런 스케일로, 저런 규모로, 굉장히 오랜 규모로 이렇게 바다에 난류와 한류가 흐르면서 역시 우리 지구에 사람이 살기 적절한 어떤 기온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
해류를 쉽게 비유하면 우리 집의 보일러로 표현하지. 보일러에서 나온 뜨거운 물이 그렇죠. 바닥을 돌고 그렇죠. 차가워져 다 돌아가는. 돌아가는. 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집에 보일러가 없으면 진짜 힘든 것처럼 그런 어떤 해양 순환이 오랜 시간 규모를 가지고 이 전 대양을 이렇게 돌면서 지구의 기온을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주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극하고 남극에 얼음이 녹게 되면 그 녹은 물들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면서 보시는 그런 바다의 순환 자체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물들은 굉장히 차가운 물이니까요. 차갑고 프레시한 물. 네. 얼음에서 나오는 물. 아, 그 민물인 거죠? 그렇죠. 네. 민물이죠. 민물이니까 해양의 어떤 밀도 변화, 프레시하니까 해양물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밀도 변화를 이야기하고, 밀도 변화 자체가 해양의 어떤 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그런 순환 자체를 물론 긴 시간 규모지만 순환 자체의 변화를 가져와서 따뜻해야 될 지역이 차가워진다든지 차가워야 될 지역이 따뜻해지든지. 원래 저 해류가 열을 전달해 주는 지역, 그래서 따뜻했던 지역이 차가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 못 받으니까. 네. 네. 그래서 꽤 오래된 예전에 이제 더 데이 오프 투마로우라는 아, 투마로우라는 투마로우라는 영화에 보면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네, 사실 그 투마로우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게 현실화 될 거라고 사실 거의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네. 지금은 그게 꼭 미래 예측한 영화처럼 그렇죠. 받아들여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영화라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지만 자연에서니까 그렇게 짧게 일어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스토리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받아들여지는 시나리오. 그래서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 자체가 해양 전체의 어떤 순환 시스템을 파괴를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 단순히 어떤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질병의 전파인데, 왜 기후 변화가 질병의 전파하고 영향이 있느냐? 실제 최근에 영국에서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 그 코로나19 팬데믹 자체가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과학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식생의 어떤 생태계 자체가 변화가 돼 가지고 실제 사람한테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쉽게 발견되고 또 생장되고 이런 것들, 또 퍼져나갈 수 있는 범위가 범위가 늘어난다는 넓어지고. 거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박쥐들이 사실 바이러스의 보고인데 네. 저 박쥐들이 서식하는 지역이 따뜻한 곳으로 점점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사람들과 더 많이 마주치게 네. 되고 그만큼 더 그렇죠. 그 질병도 많이 전파된다. 이런 네. 이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아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도저히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지.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빨라진 바이러스, 그리고 전제도 몰랐던 수많은 박테리아의 출현, 이것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후변화 시대의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가 2부에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물론 이 책에서는 기후변화 시대가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좀 조금 다른 어떤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라는 용어와 함께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기후위기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위자는 위태롭고 불안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 반면에 기자는 위라는 뜻을 가진 글자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위에 연관된 거예요. 위태롭고 불안한 지구온난화, 극한 강수 이런 것들이 위태롭고 불안한 이런 거라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뭐 이미 2015년도에서 한 200여 국이나 넘는 나라들이 파리에 모여가지고 반기문 씨가 이제 사무총장을 했을 때 이후에는
파리기후 총회를 열어서 어떤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어떤 협약을 했냐면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을 앞으로 산업혁명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2도씩 미만간 낮춰보자. 근데 아까 이미 1.1도 정도 올랐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1.1도 올랐죠. 네. 그래서 2도씨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우리에게 남은 건 한 1도 정도? 1도 정도 남은 네, 거죠. 남은 거. 네, 1도 정도 남은 거죠. 네. 최대한 2도씨까지 억제시켜보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1.5도씨까지 한번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혁명 대비 억제해보자. 이게 이제 파리기후 총회에서 한 200여 넘는 국가의 정상들이나 지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하고 이제 이 협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유럽, EU에서 2050년 또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겠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과학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이루어서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을 1.5도 또는 2도씨로 억제해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향후 30년 동안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매우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사회 경제적인, 산업적인 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2020년도에 지금 한 420ppm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몇 ppm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050년이 될 때까지 이후에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더 이상 중립 상태로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하는. 아마 벌써 우리나라에서 몇 주 전인가 벌써 국가적으로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 감축하겠다. 퍼센트를 이미 제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실제적으로 기대하기는 2050년도에 탄소 중립 사회가 이제 구현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대를 해보는데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팜플렛에 나오는 것처럼 브로셔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부분. 단순히 어떤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까지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탄소 중립 사회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미 벌써 미래에서 많이 이야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를 대부분을 어떤 탄소에서 얻었거든요. 발전, 가졌던 이 탄소가 빠질 수 없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이제 구현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상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까지 화석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냥 풍력이라든 등등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향후 30년 동안 우리 모든 어떤 경제 사회 영역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 그게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처럼 인류를 생각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저는 일단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이 관심의 정의가 어떤 일이나 대상에 흥미를 가지고 마음을 쓰거나 알고 싶어하는 상태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런 어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이 과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전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내 2도씨 정도로 억제하는데 실제적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될 문제들인데, 예를 들면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걷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2050년에 우리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네.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이런 어떤 행성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050년에 거주 불능 상태가 아니라 네. 그때도 거주 가능 가능. 상태로 남기 위해서 우리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네. 대한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시는 거죠. 네. 네. 네, 여기까지. 네.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기후변화의 현실, 과정, 원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와 대안까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지금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정리해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네. 이제는 이 책을 씹고 뜯고 뒤집어서 이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그 연구자로서, 과학자로서 이 기후변화를 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